우리는 지금까지 프로세스의 개념과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인 프로세스의 생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인 포크와 exec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도록 하는 멀티태스킹이라는 주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상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상태 중에서 러닝인 상태, 즉 어떤 프로세스에게 어떤 방식으로 러닝인 상태를 부여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혹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수행해야 될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스케줄링을 하는가,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실제로 CPU에서 실행될 프로세스를 하나를 선택하는 일을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것을 어떤 방식에 따라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한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레디 상태에서 스케줄러 디스패치에 의해서 러닝 상태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스케줄이라는 것은 물론 이 전체의 상태 변화를 관장하는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긴 하지만 명확히 살펴봤을 때 바로 레디인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러닝으로 바뀌어주는 스케줄러 디스패치의 역할, 즉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주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있음을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 시분할 기능 등이 실현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CPU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스케줄링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CPU는 언제나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빈번히 교체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여 CPU에 노는 시간이 없도록, 즉 CPU가 CPU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케줄링이라는 것도 어떤 소프트웨어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운영체제의 일부인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스케줄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다양한 모듈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스케줄러라는 것은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 커널의 구조를 얘기할 때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해서 운영체제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모으고 나머지 것들을 유저 영역으로 보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커널에서도 반드시 커널로서 구현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러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스케줄링 정책 혹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운영체제는 자기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구현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의 종류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종류는 운영체제마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스케줄러라는 구분의 의미가 아니라 스케줄링이라는 것의 전반적인 어떤 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작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실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것을 CPU에게 할당할 것이냐 라는 것은 CPU가 동작하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 것을 선택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단기 스케줄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오늘은 워드 프로세싱하는 작업, 내일은 mp3 플레이를 하는 작업,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아니라 이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프로그램들을 할당하는 스케줄링, 그것을 장기 스케줄러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장기 스케줄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그 메모리가 크고 또 하드디스크 장치, 저장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컴퓨터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은 이미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상에 들어있고 이것을 CPU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단기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혹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에만 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의 컴퓨터는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좀 작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게 모든 작업을 한꺼번에 다 얹어놓고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작업을 부여하는 것조차도 줄을 세워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스케줄러가 장기 스케줄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스케줄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줄러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CPU를 줄 것이냐, 이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후에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그 메모리라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를 수용할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 메모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고요. 실제로 그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메모리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스는 실제 메모리한테 올려놓고 프로세스로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가상 메모리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는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CPU를 쓰도록 선택하는 것을 단기 스케줄러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혹은 CPU를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해주느냐라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를 중기 스케줄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스와핑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스케줄링은 이 단기 스케줄러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스케줄링 Q라는 것은 그 단기 스케줄러가 CPU 스케줄러가 동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프로세스 상태도를 다시 보면은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가 변경되는 상태, 변이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시스템을 보면은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가 있는 것이고 레디 혹은 웨이트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인 레디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러닝 상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여러 개인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를 빼내고 또 새롭게 레디 상태로 놓고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바로 이 스케줄링 Q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Q는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프로세스들이 Q인 형태의 자료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프로세스라는 개체는 어떻게 식별하고 있는 것인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는 메모리상에 자기의 텍스트 구조,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째로 뭔가 Q로 연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이해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그 프로세스의 실행 문맥을 담고 있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Q라는 것은 이 그림이 보여지는 것처럼 PCB들의 링크드 리스트로서 각각의 상태인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장치를 기다리는 웨이팅 상태의 프로세스들 이런 등등을 연결하고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사용이 Q의 의미로서 먼저 들어온 것이 일반적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 Q 관점에서 스케줄링이라든가 프로세스 상태 전이를 설명해 보자면은 결국 스케줄링이 된다 혹은 프로세스 상태가 전이가 된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PCB의 프로세스들의 스케줄링 큐에서 이쪽 큐에서 이쪽 큐로 이동된다. 또는 이쪽 큐에 있다가 러닝 상태로 빠져나간다. 또 러닝 상태에 있다가 레디 큐로 다시 들어온다. 이런 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스케줄링과 상태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CPU 스케줄링이 언제 발생하는가, 즉 어떤 상황에서 자 이제 CPU를 어떤 프로세서에게 할당해 줄 판단을 하게 되는가,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CPU 스케줄링을 이제 공부하고 혹시나 이걸 프로그램 만들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CPU를 할당해 줄 것인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어떻게가 이런 CPU의 스케줄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CPU 스케줄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CPU 스케줄링을 설계하는 주요한 알고리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CPU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스케줄링이 발생하는 상황은 곧 프로세스가 상태를 변경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 변경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러닝인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곧 스케줄링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은 곧 프로세스 상태가 변경이 되는데 러닝인 상태가 비워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러닝인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대기인, 웨이팅 상태로 전환될 때,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웨이팅 상태로 빠졌다. 그러면은 이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진 거죠. 바로 이때 CPU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러가 동작을 이제 실행을 역할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레디 중에 다시 CPU를 채워줄, 러닝 상태로 바뀌어줄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케줄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러닝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로 변화될 때, 이때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인 상태로 전환될 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인 상태로 변화될 때입니다. 이때 보면 러닝 상태가 비워지는 상황이 아닌데 왜 스케줄링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취하게 될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서 러닝 상태의 어떤 프로세스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현재 러닝인 상태의 프로세스보다 어떤 방식이든지 우선순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얘를 뺏어내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CPU를 할당하는 이런 스케줄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IO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 종료될 때, 즉 이 그림을 보시면은 러닝 상태의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 당연히 새로운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줄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스케줄러가 이 어떤 프로세스의 동작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러닝인 상태가 비워지게 되는 경우, 혹은 러닝인 상태에 다른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상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출력 요청을 함으로써 웨이팅 상태로 바뀔 때,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레디 상태로 바뀔 때, 어떤 프로세스 입출력이 완료돼서 레디 상태로 바뀔 때, 프로세스 종료할 때, 이런 등등이 됩니다. 즉 이런 등등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바로 우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어떤 기본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어떤 방식으로 CPU를 할당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연구도 하거나 그것을 실제 운영체제 스케줄러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할당하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현재 러닝 상태의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빼내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해 주느냐, 그 근본을 얘기하는 스케줄링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점 스케줄링 방식과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스케줄링 정책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점 방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선점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선점 방식이라는 것의 스케줄링, 또 비선점이라는 방식의 스케줄링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스케줄링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preemp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컴퓨터 용어에 익숙해지면 선점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preemptive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preempt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뺏어버린다, 내가 다시 점유해버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스케줄러가 OS인 스케줄러가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는데 OS인 스케줄러가 강제로 그 CPU를 점유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주는 방식의 스케줄링을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러닝의 상태가 비워졌을 때 레디인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아까 조건, 상황 얘기를 했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비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워지는 방식에 따라서 선점 방식으로 비워줄 수도 있고 비선점 방식으로 비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현재 CPU를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CPU를 사용하고 싶은데 스케줄러가 강제로 그것을 뺏어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럽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런닝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자기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CPU를 뺏기고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프로세스가 선점되었다라고, 프리엠프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는 것이 선점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냐면은, 어떤 한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 프로세스에게 무작정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CPU를 제공할 그런 기회가 좀 더 또 빠르게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동작을 할 때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그 프로그램이 마우스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말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빈번하게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프로세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남아있는 CPU 시간 동안 또다시 CPU를 사용해야 되고 해서 빈번한 문맥 교환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순수한 실행 시간 외에도 문맥 교환을 이용한 커널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너무 빈번하게 선점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느려지는 오버헤드로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운영체제의 스케줄러는 선점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응답 시간을 빠르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자기가 CPU를 쓰고 싶은 만큼 무한히 다 CPU를 할당해 주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에 CPU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스케줄러는 선점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시스템의 전형적인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운영체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점 방식의 스케줄러는 일반적으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 빈번한 것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너무 빈번한 문맥 교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선점 방식의 스케줄링은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데, 구현상에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가 CPU를 쓰다가 내가 사용이 다 끝나서 자발적으로 CPU를 물려주게 되면은 자기 프로세스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완전하게 딱 종료가 되고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입출력이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썼다가 다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지하고 다시 사용하고 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데 강제로 중단시키면 연속되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있는데 수학적인 계산이 중간에 중지되어 있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다시 복구가 됐을 때 이전의 상황을 안전하게 복구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스케줄러의 코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일 때는 빠른 응답을 지원하긴 하지만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간에 강제로 중지시키기 때문에 다음에 복구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점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대부분 얘기를 했지만 이 반면에 있는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강제로 종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CPU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CPU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를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점 방식으로 뺏기지 않고 내가 그냥 CPU를 내준다는 거죠. 그 방식은 곧 뭐냐면은 여기에 러닝인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파일 I/O 등을 하게 되면 CPU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의 입출력을 기다려야 되니까 웨이팅 상태로 빠집니다. 이때는 그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이 CPU 러닝 상태를 내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할 때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전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CPU를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는, 즉 대화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운영체제입니다. 내가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고 또 웹브라우징도 하고 이런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들이 다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의 모양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링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화면이 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은 스케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도에서 어떨 때 선점 스케줄링이 되고 어쩔 때 비선점 스케줄링이 되느냐를 그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상태가 변경이 될 때 현재 러닝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인터럽트에 의해서 자기의 CPU 상태를 뺏기고 다른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됐다라면 그것은 선점 스케줄링 방식이 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가 자기가 I/O 요청을 함으로 해서 CPU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돼서 러닝 상태를 빠져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된다면 그것은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스케줄링 개념에 따라서 각각의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자기 고유의 어떤 방식으로서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 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스케줄링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준에 잘 부합해야지, 이 기준에서 좋은 값을 얻어야지 이거는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해 봐도 이러한 그림의 상태 변화를 하는 스케줄링에서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려면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나한테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이 CPU를 할당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일 것입니다. 또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쩔 때는 러닝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스케줄링을 잘못하게 되면 러닝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 상태, 레디인 상태에서 재빨리 CPU를 채워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CPU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CPU가 쉬고 있는 시간이
절대 없도록, 그래서 시스템 내에 프로세스가 있기만 하다면은 CPU가 쉬지 않고 어쨌든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러닝하고 있도록 해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 5가지의 스케줄링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한 거는 앞쪽에 있는 2가지는 바로 시스템 관점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의 기준은 좀 전에 이미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C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CPU 이용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작업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중에 한 가지 탭을 선택하면 CPU 점유율, CPU 이용률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 3%, 5%, 10% 있다가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시키면 50%, 막 70%, 90%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CPU 그 이용률이 낮은 것이 좋다라고 어쩌면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CPU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동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CPU를 적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케줄링을 하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는 이 관점에서는 CPU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스케줄링이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케줄링 할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CPU 이용률이 0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계속해서 어쨌든 스케줄링이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알고리즘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서 CPU가 사용되는 것이 중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언제든 CPU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웨이트인 프로세스들과 레디인 프로세스의 어떤 밸런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CPU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웨이팅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런 CPU 이용률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처리율이라는 것입니다. 처리율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말 그대로 처리를 했냐는 거고, 그 처리의 대상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은 뭘 하는 기계냐면은 프로그램을, 즉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주는 기계이고, 이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되려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링도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서 CPU를 계속해서 어떤 다른 프로세스에게 번갈아 가면서 할당을 시켜주면은 똑같은 1시간 동안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10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종료하게 되는데, 내가 만든 새로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11개의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몇 개의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는가, 그게 더 많은 프로세스가 많은 스케줄링이 더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2가지 관점은 다 각각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입장, 또 뭐 좀 더 좋게 얘기하면 CPU 입장에서 더 좋으려면 CPU를 놀지 않고 계속해서 써줘야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단위 시간 동안 보다 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스케줄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얘기를 하자면은 나한테 보다 많은 CPU, 또 보다 많은 CPU 시간 혹은 보다 빠르게 CPU를 할당시켜 주는 것이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하냐면은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총 실행 시간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곧 나한테 얼마나 많은 CPU 시간을 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더 많은 CPU 시간을 줘야지만이 나의 총 실행 시간은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나 혼자 CPU를 사용하면은 1초면 실행될 것이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고 나는 또 물러나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는 1초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초가 걸릴 수도 있고 10초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총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내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스케줄링이 되면서 전체 들어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총 실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CPU를 실행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겠지만 내가 웨이팅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실행 시간으로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웨이팅하는 시간만 모아 가지고서 그 시간이 짧아지면 더 좋은 실행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응답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이 전체 다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처음 반응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면서 레드큐에 많은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켰지만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어떤 실행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마우스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입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스템이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어떤 내 입력에 대한 마우스 클릭에 대한 입력값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프로세스 입장만 생각하면 이 응답 시간이 비교적 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응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모래시계가 막 보이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뭔가 느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른 좋은 스루풋을 CPU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프로그램이 응답 시간이 느려지면 이 컴퓨터는 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응답 시간이 빠른 것이 좋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시스템 관점에서의 이 CPU 이용률이나 처리율은 더 큰 값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CPU가 노는 시간 없이 CPU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케줄링이 되는 좋은 스케줄링이 되는 것이고 뒤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실행시간, 총실행시간, 대기시간, 응답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값이 작아야지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컴퓨터 시스템이 빨라지면 응답시간도 짧아지고 처리율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빠른 CPU가 있고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스케줄링의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성능을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 관점에서의 처리율, 그 다음에 한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응답 시간을 많이 얘기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스케줄링이든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든 운영체제든 CPU든 메모리든 얘가 성능이 좋다라는 말은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작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CPU가 노는 시간이 없게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각각의 프로세스가의 응답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되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 구축했을 때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컴퓨터 시스템을 보통 평가할 때 성능을 평가할 때 처리율과 응답 시간이 좋은 것, 즉 처리율이 크고 응답 시간이 짧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처리율과 응답 시간은 일반적으로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율이 빨라지면 응답 시간도 빨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둘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볼 때 이 알고리즘이 처리율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응답 시간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